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후보였죠. 이 부인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이 고발을 한 데 이어서 지난 나토 순방 때 부인의 장신구가 재산 누락 아니냐 추가로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 김건희 특별법도 발의를 했죠.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요. 검찰이 한 기업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하는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또 부인 김혜경 씨는 일전에 이 경찰 소환조사에 이어서 검찰의 소환조사도 받았습니다. 야당의 대통령 내외 때리기냐, 또 권력의 야당 대표 탄압이냐, 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무능과 부패냐, 야당 대표의 방탄용 특검이냐, 아주 거칠고 거센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민생 이슈와 정책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여야 정치권의 이런 행태. 추석 민심 밥상의 메뉴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더군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이 명절에 국민들이 원하는 메뉴가 싸움일까요? 우리는 따뜻하고 향긋한 고향의 맛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찌개, 특검 구이, 정쟁 나물, 가처분 조림, 이거 맵고 짜고 이 불건강한 불량식품 먹으라고 내주는 그런 모양새 아닌가요? 이렇게 국민 입맛 몰라서야 추석 장사 하겠습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은 오창석 시사평론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입뉴스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긴축으로 마련한 재원을 태풍 피해 국민들에게 넉넉하게 지원해 드리겠다. 이런 메시지였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긴축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긴축은 꼭 써야 할 때 쓰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거다. 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 구조조정과 긴축으로 마련된 재원을 넉넉하게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은 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도 지원 대상으로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태풍 피해가 컸던 포항과 경주를 직접 방문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포항과 경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 또 부모님을 함께 잃은 자녀들,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홀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고 살아온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 그분들을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포항 상황을 언급하면서 눈가가 좀 촉촉해지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전국에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업체, 단체에서 와서 하천의 범람으로 흙담해야 마을을 복구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는 것을 보고 연대와 희망이란 것을 함께 느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어쨌든 안타까운 피해가 있었어요. 네. 초강력, 역대급 이런 수식어가 붙은 태풍이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보다는 피해 규모가 작네. 대비를 잘했나 보다 했는데 그래도 10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집계가 다 이번 주가 돼야 끝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여당에서는 경주 포항에 침수 차량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왜냐하면 당장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빠르게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대책을 세우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대책 필요하고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이거 틀린 구석이 없습니다. 정부가 긴축을 해서 마련한 재원, 왜 긴축해서 돈을 비축한 거냐? 네. 이럴 때 쓰라고 이제 정부와 국가가 재원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뭐 당정 협의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내용이 태풍 피해 지원 예산 부족 시에 추가로 신속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 또 국토부와 행안부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대책 마련하는 쪽으로 또 의견을 모았고 법 정비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그럼 이제 야당은 지금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예요.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에 나갔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용산역에서 이 함께 웃는 한가위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이 여러 가지 인사 말씀 덕담을 건네고 있었고요.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물가도 금리도 나라 살림도 점점 어려워서 정말로 어려운 시기다. 그래도 명절은 회포를 풀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이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잠시 일상의 어려움은 잊고 따뜻한 추석 보내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이번 태풍으로 피해 입은 이웃들의 생각을 조금만 더 해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그런 세상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진석 이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국이 의결로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는데요. 오늘 오후에 서울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서울역에서 귀경 인사로 첫 행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모든 정당이 뭐 이 무렵에는 이제 주로 역에 가서 귀향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게 또 관례인데, 네. 이 박 기자님 아주 노련하네요. 네. 스무스하게 넘어가네요. 아무렇지도 않게 왜요? 무슨 일이 정진석 있었네? 비대위원장. 네, 다음 주제로. 어제 이 시간에 두 분이 박주선이 확실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집에 퇴근해서 뉴스를 딱 틀었더니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은 정진석. 네. 이 두 분 어제 완전히 틀렸잖아요. 그러게요. 그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오랜만에 한번 틀렸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준석 전 대표의 SNS 글이 네네. 좀 의미심장하다. 박주선 좋은 분이다. 네. 빨리 임명하셔라. 꼭 모셔주십시오. 이렇게 네네네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해보고요. 그런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박주선 전 부의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자신은 당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대위 위원장을 역할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 여권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주호영 비대위 출범했을 때는 혁신형 비대위냐 관리형 비대위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비대위 기간도 올해 말까지냐 아니면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냐 얘기를 했는데 주호영 위원장은 좀 혁신형 비대위로 기간도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여권에서 바라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바라는 거냐라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박주선 부의장 같은 경우도 짧게 끝내는 비대위가 아니라 좀 길게 가져가는 비대위를 선호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아주 뻔뻔스러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망한. 예. 우평으로가님 어제 굉장히 그럴듯하게 네. 이건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한 겁니다. 뭐 이런 분석까지 했어요.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네. 낙점을 받았고 오늘 오전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지금도 논란이 있는 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쓰면서 밝혔는데 의사봉을 지휘하는 국회 부의장과 집권 여당의 당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박주선 전 부의장은 네. 과거의 부의장 경력이 있는 거고 네. 지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현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한쪽 팀과 같이 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립성이 조금은 훼손되어 보일 우려가 있다라고 조홍천 의원이 글을 남겼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될 거라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진석 의원이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것인데 박주선 전 의원이 왜 거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뭐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어서 개인적인 이유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박주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5번 기소돼서 4번 재판 가서 다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해박한데 네. 누가 보더라도 이 가처분이 인용이 또 될 것 같은 똑같은 담당 판사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모욕적으로 불명예스럽게 조영 비대위원장처럼 퇴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 거절함으로써 네. 정진석 국회 부의장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기류가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어제 이 시간만 해도 지금 3명으로 압축돼 있고 그중에 1명 특히 박주선 전 부의장이 유력하다.
그리고 외부 인사로 뭐 모실 것이다. 근데 어제 저녁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표를 들어보니 처음 염두에 뒀던 것이 정진석 네. 부의장, 정진석 의원인데 고사해서 네. 또 다른 대안들을 찾다가 결국은 이제 삼고초려해서 수락을 받아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진석 부의장도 고사했던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뭐 친윤계의 좌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네네.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결국 이제 당이 윤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고사하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계속해서 다 고사하니까 김병준 전 위원장도 그렇고 박주선 전 부위원장도 그렇고 안 되니까 결국 고배를 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배를 마시는 그런 상황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 주호영 위원장이 비대위가 됐을 때는 이게 혁신형 비대위냐 관리형 비대위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두 가지예요. 관리형 비대위냐 무효형 비대위냐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14일에 이 재판부에서 심리를 한 다음에 결과 언제 2차 나올지 가처분. 모르겠지만 네. 가처분 인용이 될 경우에 다시 또 비대위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고배가 되는 거고 예. 또 자신의 어떤 정치 커리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결국 여기에 간다라는 거고요. 예. 네, 무효형 비대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 정진석 비대위에 놓여 있는 과제는 이 친윤 이 비대위라는 얘기를 안 듣고 어떻게 화합형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과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당의 화합과 뭐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화합형 비대위로 가겠다라는 전진석 비대위의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제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원장 뭐 수락하는 메시지에는 고배도 아니고 독배라고 표현했더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의총에서는 추인이 됐고 오늘 전국위에서 의결까지 끝난 거죠. 네. 지금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뭐 반대되거나 부결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 오늘 출범을 하는데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비대위원을 또 새로 선임을 해야 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제 다 이제 선임돼서 끝날 거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네. 상임 정거까지 열려가지고 다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 이후에 얘기한 것은 추석 연휴를 좀 시간을 가지면서 비대위원 인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정진석 의원 출근할 때 좀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요. 혁신위와 비대위의 협력이 필요하다. 네, 최재형 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모시겠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최재형 위원장 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지금 나온 그런 혁신인데 통합형 비대위의 좀 뜻에 맞는 그런 인선으로 최재형 비대위원을 먼저 이제 내세운 것 같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원 인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비대위원들이 몇 면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것부터 전진석 비대위의 평가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원 교체할지 네. 일부 교체할지 고민한다라는 응답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고민하고 있는데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모셔오는 거는 좋을 수 있는데 네. 이건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어떤 사인이 되냐면 내가 임명한 네 사람을 데려와서 우호 지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의 지분을 뜯어가는 것이다. 네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방송 시작 한 2시간 전쯤 SNS에 나는 돈과 뭐 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 제일 조심해라. 돈에 미친 사람이다. 이런 인터넷 강의를 하는 인터넷 강사의 캡처를 올렸어요. 이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근데 이게 맥락이 지금 주요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살펴보면 정진석 부의장이 윤핵관이나 이런 표현 쓰지 마라. 나는 대통령이랑 절대 연락 안 한다. 그리고 1대1로 연락해서 뭐 좌지우지하는 직거래 체제 싫어한다. 그리고 난 용산의 대통령 인사 한 명도 추천 안 했다. 이런 발언들을 막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발언들이 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이준석 대표 아니라고 하면 아무도 누군가에게 누가 뭐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주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요 발언들은 보통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번 어제 의총에서 추인도 네. 무슨 표결을 한 게 아니라 박수로 추인을 했다.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뭐 김웅 의원뿐이었다. 네. 근데 이제 참석한 의원이 전수는 아니에요. 75명 정도로 그렇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네. 지금 박수 추인 좀 논란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다 이제 박수로 추인해서 다 찬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근데 김웅 의원이 반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의원들 얘기 좀 들어보면 아니 손뼉 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김웅 뭐예요?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추인할 때 박수로 치잖아요, 사실. 그래서 예, 만장일치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네네. 박수 안 친 의원들이 있었다는 게 김웅 의원의 증언이고요. 아하. 그리고 자신 말고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분도 있다. 자기 우리 말이 당은 아니다. 우리 당은 박수의 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명이 국민의 힘인데 네네네. 박수의 힘처럼 됐다라는 지적을 했고 또 해시태그에 어떤 걸 썼냐면 반대하려면 순발력이 필요하다. 이런 빠르게 처리되니까. 빠르게 처리되니까. 그리고 야. 허은하 의원도 여기에 좀 힘을 실었는데요. 네. 상당수 의원이 손뼉을 치지 않았고 저도 손뼉을 치지 않았다. 2명의 의원은 큰 소리로 반대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김웅 의원과 또 다른 의원이 있었는데 네네. 누군가 봤더니 박덕흠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하태경 의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이름이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과는 사돈관계거든요. 박덕흠 네네. 의원이. 충청권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네. 생각했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독배이기도 하고 모여형 비대위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염려해서 반대한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런 해석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뇌피셜인데요. 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박수 추인 방식을 비판했는데요. 박수하는 게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않냐. 저런. 썩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아니다. 좀 더 절차를 신중하게 밟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카운터파트 상대 역이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대위는 결국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좀 찍어내기 위한 과정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이게 이준석 대표의 이제 징계 이후 쭉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인데 자, 이준석 대표의 절친으로 알려진 오창석 평론가. 아까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의 SNS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 2시간 전에 올린 것이고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SNS는 이제 17시간 어제쯤 어제 올린 개의 모습인데요. 시바견의 모습인데. 그 유명하죠 인터넷에서. 네, 그 강아지가 옆으로 살짝 쳐다보면서 자막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네네네. 라는 것이었죠. 이게 아마 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또는 뭐 박주선 비대위원장 임명이 어쨌든 어제 저녁에는 결정이 나는 상황이었고 네.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쭉 살펴보면 사실 이준석 대표는 징계 전으로부터 댓글이 거의 양분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거의 쓰고 있어요. 양분돼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네네. 지금 절대 뭐 이준석 대표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과 당을 위해서 왜 전 대표가 당을 계속해서 앞서서 망치려고 하는가. 흔드느냐. 야당에 공격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당의 당 대표였던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스스로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마 댓글을 뭐 살펴볼 수도 있고 안 살펴볼 수도 있는데 댓글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길을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다룰 때는 이준석 대표가 자, 박주선 의원 좋은 분이다. 네. 비대위원장으로 뽑으셔라. 네. 가처분은 합니다. 이런 네. 내용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박주선이라는 이름을 정진석으로 바꾸면 가처분 또 할까요? 저는 또 할 거라고. 또 3차 가처분도 한다. 2차 가처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2차가 지금 14일에 한번 심리가 네, 예정돼 그거. 있는 거고 네. 추가로 또 한단 말이죠. 또 할 거라. 이번 새 비대위에 대해서 안 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사실은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이라서 벌써부터 차들이 많습니다. 차들이 많아지면서 정체와 돌발 구간도 늘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남이분기점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10km 넘게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북천안 부근에서 천안휴게소까지는 27km 구간으로 정체 구간이 꽤 깁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 부근에서는 중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일로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인 9일 금요일 새벽 0시부터 10일 월요일 밤 12시까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셔서 안전한 귀향길 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이제 출범했다. 이준석 대표의 반응까지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기자 질문을 받았는데 이 이준석 대표와의 문제 결자 해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대통령의 답변은 제 머릿속에는 경제 위기와 재난 대응뿐이다. 이게 약간 좀 대통령의 화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사상 유례 없는 정치 기소다.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이거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이 대표 기소 여부 이게 이제 오늘 결정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그렇습니다. 내일이잖아요.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연휴입니다. 연휴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많이들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박을 하고 비판한 건데요.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의 야당 당대표와 의원들 기소가 이뤄질 거라고 본다라면서 실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끝까지 팔 기세다. 무리한 윤석열 정부의 표적 편파 수사에 맞서는 거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굳건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뭐 이 지금 추석 상황 민생이 어려운데 왜 이 수사나 이런 것에 좀 힘을 쏟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죄가 없다면 떳떳하게 수사받고 소환받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냐. 특히 야당 대표라면 국민 앞에 떳떳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거나 아니면은 계속 수사가 이어지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가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추석 연휴 앞두고 추석 밥상에 뭐 여야의 이 어떻게 보면 프레임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재명, 뭐 김혜경, 뭐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이제 놓고 추석 밥상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쟁이 네네.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네네. 전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아유, 제가 보기엔 두 개 다 맛없어 보여요. 맛없어 보인다. 이 승자가 있을까요? 이 추석 민심 밥상을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뭐 정치는 프레임 싸움이 맞으니까. 자, 이게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느냐 마느냐 오늘 결정이 될 거고. 네. 여기에 맞불 작전이라는 게 대통령을 지금 2번 고발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대대적으로 발의한 거 아닙니까? 전 의원이 참여해서. 자, 추석 민심의 밥상에는 오평론가님 어느 쪽이 지금 더 유리한 프레임이에요? 사실 뭐 둘 다 말씀하셨던 대로 싫어할 내용들이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은 조금 더 직관적이고 이야기하기 쉬운 거에 쏠리기 네. 쉽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에 걸린 부인 김혜경 씨에 걸린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오래 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 설명하기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것, 대장동 백현동 이런 것들이 설명하기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럼 설명이 필요 없는 직관적인 건 뭐냐? 네. 그럼 김건희 여사의 액세서리 내용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거 비싼 거다. 자기 거 아니고 빌렸던 거다. 이게 사실 지금 설명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재산 신고 누락으로 추가 고발한 건이에요. 민주당이 네. 어제.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면 밥상머리에서 이제 정치 이야기가 길어진다는 건데 그 길어지는 걸 누군가가 제지한다면 설명이 필요 없이 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 네. 지난 대선에서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것보다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의 부인이었던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딱 몇만 원 썼다 딱 이게 되게 직관적인 거거든요. 예, 그때 뭐 회, 뭐 김밥, 소고기 이런 네.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뭐 그것이 진실과 진실이 아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직관적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렇게 직관적인 내용으로 가지 않을까. 어떤 가족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모르겠지만 양쪽에 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들로 쏠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좀 말이 짧은 집안도 있어요. 네. 쉽게 짧게 말하는 게 좋지만 또 설명을 좋아하는 아버지, 장황하게 말하는 아들이 있는 집도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PD님, 최평론가님 집안이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셨어요. 설명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엄청 깁니다. 저희 점심시간에 토론 시작하면요. 바로 저녁 먹어야 돼요. 그럼 또 같이 토론 이어지는 거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이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 질문 받았는데 어떤 답을 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별 입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별 입장이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네네. 건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 또 이번 태풍 피해 문제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은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뭐라고 할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거리두기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대답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른바 정치 공세가 벌일 게 뻔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피하는 차단한다. 모습입니다. 네. 아예 차단한다. 이런 또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뭐 이번 주 들어와서만 해도 경기도청이 뭐 계속 압수수색이었어요. 네. 김동연 지사인데 현 지사는 경기도청 왜 압수수색을 지금 하지 그랬는데 하나는 이 오늘 기소할 것으로 예견이 된다고 이야기하신 바로 허위사실 유포 관련으로 압수수색이 한 번 있었고. 네. 그래서 그건 소환도 안 하고 지금 서면 답변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을 이제 와서 왜 하지 그랬는데 또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경기도청 내 평화협력국과 소통협치국, 경제부지사실 3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자, 이 어떤 부서냐 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근무 당시 업무를 봤던 네. 장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정황을 좀 파악해서 네. 수사 중이고 어허. 그 강제 수사에 지금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2017년 3월 쌍방울 사회이사로 1년 남짓 근무하다가 네.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이후에 경기부지사로 동겼거든요. 네. 근데 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사회이사를 그만둔 다음에 쌍방울에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한 정황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뒷돈을 받은 그런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면서 이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간에 어떤 네. 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검찰이 좀 수사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리라 하면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관련이겠죠. 자,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떻게 될지 또 추석 연휴 이후를 지켜봐야 될 텐데 네. 민주당의 반응이 있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으로 야당 먼지 털기 그리고 신상 털기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라고 박성준 대변인이 네네. 직접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남겼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있었던 사건과 지금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 관련성이 있느냐는 검찰이 입증을 할 텐데 지금까지 봐서는 뭐가 안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안 나왔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까지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결국은 네. 본질은 이재명 후보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뭐가 안 나오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을 계속 한 명씩 더 털어나가는 네, 네.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적으로 함께 뭘 했다는 나온 건 없고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 조홍천 의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라디오에서는 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과연 이화영 전 이제 부지사 예. 뭐 쌍방울 사회이사를 했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돈을 받은 정황까지 검찰이 잡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돈이 들어간 부분이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만 보고 줬겠느냐. 결국 그걸 타고 가다 보면 그 위에 이재명 지사를 보고 준 게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검찰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논리를 구성해 나갈 것이냐. 네. 뭐 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경기도도 대북 사업 등에 뭐 깊숙이 발을 담궜었고 그리고 이화영 전 지사 부지사가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검찰이 계속 좀 파고 든 상황이고 네.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쌍방울 관련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이건 지금 두 개의 시각을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이재명 당시 지사로 가는 연결고리로 보느냐. 네. 이 부지사를.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제 이재명 지사를 막 터는데 나오는 게 없으니까 측근 비리 쪽으로 뭐 선회하는 것이냐. 한번 이건 이제 마지막 결정적 이 종합적인 판단을 지켜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그 통일부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인데 이 결이 좀 다른 얘기가 나와서 네. 이산 가족 문제에 대해서 북측에 회담을 제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남북 당국 간의 회담을 빨리 열자 이렇게 북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이산가족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네.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권영세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와 같은 뭐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100명씩 일회성 상봉 우리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북이 만나서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또 수시 상봉 이런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풀이가 돼요. 근데 뭐 사실 이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뭐 긍정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현재 거기에 대한, 분위기로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통일부 입장은 계속해서 시도를 하겠다. 통지문도 발송하고 네. 북한과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잘 이제 언론을 보시면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민간 단체가 북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영양물자에 대한 승인이 났다. 네. 첫 번째 건이다 하는 이제 보도도 있습니다. 한번 또 통일부의 제안 추석을 맞아서 좀 만나보자. 아유 저는 할머니하고 아버지 성묘를 해야 되는데요. 추석이니까. 이 다 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이산가족 바라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2세가 성묘하는 이 단계에 왔습니다. 네. 살아계실 때 만나드리게 할 필요는 있겠죠. 북측의 화답을 기대해 봅니다. 자, 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기재부 출신이에요. 네. 복지를 아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놨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첫 출근을 한 거예요.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나왔는데요. 기재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복지부 1차관에 임명이 된 다음에 네. 복지부 일을 보다가 이번에 장관 후보자가 됐으니까 아니 그동안 해온 일을 보면 왠지 전문성이나 또 복지에 대해 잘 모를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조 후보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력을 봐라. 복지 전략 수립한 경력도 있고 예산 총괄 파트에서 복지 예산을 편성한 적도 있다. 네. 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복지 이슈를 접할 기회도 있었다. 복지 분야는 친숙한 분야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부처 내에서 차관을 장관을 끌어올리는 것은 반드시 임명시키겠다는 네. 의지입니다. 사실은. 네. 원하던 사람이 아니라 내부 인사를 승진시킨다는 것은 전 정권부터 승진을 차곡차곡 쌓아와야만 차관까지 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전임 2명이 연달아 낙마했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임명시키겠다라는 것이 가장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 승진을 통해서 빨리 보건복지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네, 예. 안전한 경로를 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명절 연휴 직전에 오늘 한입뉴스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는 또 만나게 될 텐데요. 오창석 시사평론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디저트송을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130님입니다. 자, 명절 앞두고 포항과 경주에 많은 피해를 입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국가에서 피해 복구 잘 해주고 많은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히 해주면 더 좋겠고요. 자,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 가지길 바라면서 구피에 다 잘 될 거야 신청해 주셨습니다.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보다 더러운 물 모두 보내버린다면 다시 생로로 돌려주실 거야. 그대 지금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속에 사다리 같은 욕심들로 가득 차 있겠지만 욕심대로 다 얻었다고 그대여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린 시절 내가 가장 불행했던 건 방학 전에 선생님이 주신 성적표 우리 집 때문이 마치 정무 같았고 날 벼락 같은 어머니 꾸중소리 어떻게 그 순간은 넘기고 지금 살아있는지 이제 와서 돌아보면 미소 같은 추억 지금 그대 빠져있는 고민 모두 잘 될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복잡하게 꼬여 있어도 그리 걱정하지 마 화를 낼 것까진 없어 누구 잘못도 아닌데 다만 때가 아니라고 편히 생각해버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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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는 게 그런 거지 특별할 게 뭐 있겠어 아등바등 할 건 없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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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웃어도 돼 내게 제일 행복한 건 바로 웃고 있는 그대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오면 한다고 그대에게 오진 않아 오히려 큰 소리로 웃어버린다면 분명 그녀 언젠가는 연인 될 거야 남들보다 못생겨서 춤을 트셔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아는 법이지 키 크고 잘생긴 친구들 방심할 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미 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나이를 표현하는 특별한 명칭들이 있는데요. 간혹 육순과 환갑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육순은 세는 나이로 60세를 말하고요. 환갑은 만 60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희수는 77세를 가리키고 미수는 88세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또 우리말에 81세를 가리키는 특별한 명칭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들으시면 아,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 하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81세는 망구 또는 망구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발할 망자에 9구자를 써서 사람의 나이가 90살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를 장난스럽게 부른다든지 친근감을 나타낼 때 할망구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할망구라는 말의 유래를 망구에서 찾기도 합니다. 망구, 즉 90세를 바라보는 할머니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나이가 많은 여자만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진 것도 아마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장수하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오늘 들녘의 풀과 꽃에 흰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소슬바람도 불고 기온이 떨어진 걸 느끼지만 낮에는 더위가 그래도 강한 편입니다. 이슬은 맑고 잔잔할 때 영롱하게 맺힌다고 하는데요. 통상 9월에도 자주 발생합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산동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이렇게 쭉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도 전국이 맑겠는데 남부와 제주는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6.7도로 평년보다 2.4도가 낮았고 대관령은 6.5도의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출발은 18도 미만인 곳이 많았는데요.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고 낮 기온 역시 어제 수준입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 대구 29도 등 전국적으로 25도에서 29도로 낮 동안 다소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짙은 안개 낄 가능성이 있고요. 동풍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남해안과 제주에는 바람도 불고 남해상과 제주 해상의 물결이 최대 3m로 높아지겠습니다. 서해상의 안개도 짙을 걸로 보이고요. 추석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 제주는 동풍 영향으로 비가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에도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올해 하반기부터 점점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태풍 흰남노 수해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수해 지역에서는 오염된 물을 통해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세종 전통시장을 방문해 과일과 축산물, 건어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전 시 졸음을 유발하는 콧물이나 비염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꼭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5선의 정진석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정국위 의결까지도 추인이 가결이 됐는데요. 자,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 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셨어요? 네, 먼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제 좋은 논평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태풍 얘기를 여쭤볼게요. 태풍 흰남노 상황 24시간 철야를 하면서 직접 챙겼던 윤 대통령, 또 어제 포항과 경주를 찾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난 8월에 이 수도권 수해 때와는 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너무 많이 빨리 대응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모습이 안정적으로 보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태풍이 오는 날 대통령실을 지키면서 철야로 챙기셨고, 발빠르게 그냥 포항 가셔서 수재민들 좀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긴급 비상국무회의를 열었죠. 그래서 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뭐 이랬던 그 과정들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그전 그 폭우 때와는 달리 논란이 없이 대통령께서 잘 챙기셨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밤샘 비상 대응, 그리고 또 이제 현장 다녀오고, 빠르게 긴급 재난지역 선포, 또 이제 국무회의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500억도 편성을 했죠.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그래서 포항, 울산 같은 지역은 전 국세, 지방세 이런 것들이 감면되고, 아무튼 좀 피해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여야 지도부도 역시 어제 포항 피해 현장을 다 찾았더라고요. 네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게 재난 피해 지원금이 너무 적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원금을 상향하려면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논의가 필요하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여러 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뭐 논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난지원금 이 피해 복구 지원금이 좀 낮다라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보면은
완파됐을 경우도 한 1,700만 원, 제 기억에는. 그다음에 침수가 됐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인데 그거를 뭐 복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조금 뭐 여유가 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머리를 모아서 같이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도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수돼서 집안이 다 엉망이 됐는데 200만 원 지원 받아도 가구 비용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재난안전본부에서도 협의를 하면서 저희 당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제 그 피해 침수 200만 원, 그다음에 그분이 소상공인일 때는 또 소상공인 지원금 200만 원에서 최대한 늘려보려고 하고는 있었고 그게 발표가 돼서 아마 그 피해 보상금을 받은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명절 앞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난 받은 분들의 이 상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서 좀 많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여야 공이 같이 갖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뭐 긴급한 또 민생 문제니까 여야가 잘 합의 처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좀 당내 상황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연일 보도가 나오니까 말이죠. 지금 명절 앞두고 송구예요. 네. 아니 어제 저녁에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의총 추인된 때 이야기하신 것도 이거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민망하고 죄송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경제 어렵고 명절 앞두고 하여튼 이게 벌써 몇 달째 이게 당 내홍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피곤함 그다음에 안타까움을 드리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네, 여기 비판적인 질문을 먼저 드려보면 이 정진석 의원이 친윤그룹의 좌장이다 이렇게 또 불리던 분이시니까 그런 인물이어서 일각에서는 또 돌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고 돌아 결국 윤핵관 아니냐. 또다시 이렇게 가느냐. 예, 지금 정 의원의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어제 의총을 통해 의총이라는 게 무슨 의결 기구는 아니고 당에 그래도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어제 뭐 몇몇 분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뭐 많은 의원분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나마 다행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네.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처음에 있었던 주호영 위원장의 비대위가 좌초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주호영 위원장이 다시 하느냐, 아니면 또 누가 하느냐, 뭐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이 있었고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박주선 전 부의장께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마저도 또 안 하신다고 고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다 보면은 과연 이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이 당을 어떻게 누군가가 수습을 하고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의원들이 다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정진석 부의장이 좀 맡아주신다고 해서 잘 됐고 이렇게라도 빨리 해서 수습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비대위라는 것 저도 뭐 대변인으로 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고 당이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해도 이렇게 모두로부터 박수받고 그다음 결과가 정말 깨끗하게 끝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뭐 5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당의 부의장으로서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맡아서 어떻게 책임지고 정리를 해보시겠다고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저는 당원에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 상황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도 독배란 얘기도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구인난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맡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어제 지금 의총 분위기는 그래도 다수가 다행이다. 잘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또 박수로 추인했다는 부분이 논란이 돼서 뭐 김웅 의원은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 하고 허은하 의원도 박수 안 친 사람도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조경태 의원은 이게 박수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대목은 어떻게 좀 답 주시겠어요? 다소 뭐 이렇게 가깝게 지낸 의원님들이라 제가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불편한데 너무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박수 소리가 컸느냐 작았느냐 뭐 이런 거는 좀 주관적인 거고 사실은 저도 박수 못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내대표께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서 그럼 뭐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우리 박수로 추인을 할까요?라고 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 메모를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메모하고
뭐 펜 정리하고 수첩 정리하는 사이에 박수가 우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도 박수 못 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박수를 누구는 쳤고 안 쳤고 아니면 박소리가 적다 크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상황이고 김웅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김웅 의원님은 공개적으로 박수 이제 치는 과정에 저는 반대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가 김웅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거기서 좀 손들고 말씀 주시는 게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총이라는 게 의결기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매번 뭐 이런 걸 표결로 한다? 굉장히 좀 넌센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뭐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내가 할게요. 혹은 아니면 어떤 분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다면 그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 토론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열려 있는데 뭐 결과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헤드라인이 나왔네요. 박정하 당대변인도 박수 안 쳐. 예,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이 최재형 의원, 지금 혁신위 위원장입니다. 모시고 싶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비대위와 혁신위의 관계, 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 일단은 보니까 좀 전에 뭐 속보로 최재형 위원장님께서 뭐 아직은 그럴 생각 없다라는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최재형 의원님 같은 분이 같이 비대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듣고 오전 기사 보면서 아유 좋은 카드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당신께서 고사를 한 상황이라 아쉽긴 한데 저는 비대위와 혁신위가 이렇게 대칭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다음 전당대가 있을 때까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있는 이 지도 체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뭐 정권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을 때 지도부나 이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그 당의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밟아가야 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논의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 지도체제가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비대위가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당을 이끌어가고 혁신위가 거기서 꼭 뭐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논란이 많이 될 만한 무슨 이슈 말고 이 당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당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변화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비대위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간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부딪히는 점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여요. 오히려 비대위가 이제 당 지도부로서 운영이 되면서 혁신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런한 저런한 좋은 안을 자꾸 비대위에 던져주고 그게 당내에서 공론화돼서 논의가 돼서 당원들의 총의가 모여져서 당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저는 협업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아직 최재형 혁신위원장의 뭐 비대위원 고사 발언은 이제 아직 보도는 안 뜬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전에 봤는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내부적인 뭐 파악일 수도 있고요. 한번 시간 갖고 기다려보고 어쨌든 대척 관계는 아니다 하셨으니까 지켜보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준석 대표예요. 전 대표냐 대표냐 이것도 혼란이 있는데 자, 이 정진석 비대위를 마치 저격하듯이 SNS에 또 이게 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게 좀 은유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언제부턴가 이준석 대표의 이제 말이 좀 과해지는 느낌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준석 대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 당에서 많이 좀 보듬었으면 이해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최근에 있는 일련의 표현들은 좀 과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을 서로 간에 이준석 대표도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요. 그리고 오늘도 나왔던 얘기에 그 욕심 많은 인간이라는 게 그 인간이라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새로 그 비대위원장을 막
받겠다고 하신 정진석 부의장을 얘기하는 건지 또 다른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너무 과하게 같이 당을 이끌어왔던 사람들 아니면 당원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심하게 표현하는 거는 본인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불구하고 이게 너무 과하다. 좀 이런 건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 대변인 말씀이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이제 또 첨언으로 이해가 되네요. 비슷한 취지입니다. 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과제는 이거 같아요.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가 또 출범하면 바로 또 가처분 신청하겠다 하는 예고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전 비대위가 무력화됐잖아요. 가처분 때문에. 이 새 비대위는 문제 없겠습니까? 법적으로? 일단 결과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당시에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이 인용이 됐잖아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돼야 된다.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요구했던 거가 몇 건 있었는데 딱 요것만 걸려 있어요. 그리고 당시 가처분 결정문에 보면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이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고 이 건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새 비대위를 발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저희 안에 있는 그 법률 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원분들 현재로서는 이 지금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이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뭐 이준석 대표 측에서 지금 가처분 오늘 이후 가면 이제 연휴니까 안 할 텐데 그 상황을 아직은 안 거는 상황인데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는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추석 민심 밥상 프레임 싸움이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도 통보받고 그러면서 전쟁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했고요. 또 윤 대통령을 고발, 또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임기 중 기소되지 않는 것이지 수사는 가능하다. 또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앵커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특검법도 굉장히 난항이 있을 거고 대통령에 대한 그 고발도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마구 쏴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급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대통령을 고발하는 건도 공수처에 했다가 검찰로 바꿨다가 김건희 여사를 했다가 대통령을 지명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급하구나 당황했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요.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그냥 마구 쏴서 이것저것 걸어서 물타기 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크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정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 건이 이제 시계열로 보면은 사실은 그 전에 생겼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부터 불거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수사 결과가 안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인데 그렇게 식으로 따지면 그럼 이재명 대표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보복과 탄압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인지 뭐 이게 혼돈스러울 정도로 스스로 무슨 상황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난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밖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성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급한 것 같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대변인님 끝으로 지금 뭐 고물가죠. 태풍 피해도 있었죠. 이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이 명절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시죠. 명절 인사 드릴 만한 형편도 안 될 정도로 송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포항에서 잘못된 그 분들 보니까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사연들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런 거 다 보듬으면서 저희가 안에서 네 분이 있고 국민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지 못했던 점 죄송스러운데 아무튼 빨리 수습을 하고 민생 그다음에 어려운 국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방향을 모색을 하고 또 국회 내에서도 여야가 같이 정말 민생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머리를 맞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명절 잘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장해찬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자,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저희 제작진도 그렇고 좀 명절 분위기 안 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 덕담을 좀 한 말씀씩. 장 이사장님. 네, 여러분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저처럼 살이 두둑하게 오르는 그런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 본인을 달덩이로 만드시는 겁니다. 저는 보름달이죠. 보름달이다. 네. 자, 덕담 맞느냐? 이런 지금 청취자들의 의문이 있습니다. 살찔한 얘기냐? 저 혼자 죽을 수 없습니다. 현 변호사님은요? 사실 우리 매일 정책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별로 이제 정치에 관심 없어요. 네네. 네, 특히 이제 명절 때 정책 별로 안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 명절 끝나고 나면 저같이 이제 변호사하는 분들은 이제 집안 관련된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법적으로. 네, 뭐 재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 부모 재산 문제라든지 네네. 이런 게 많은데 저는 그게 언제부턴가는 좀 오히려 명절이 좀 화근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정치 문제나 뭐 돈 문제나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른들이 뭐 장가 가냐 결혼했냐 뭐 이런 그러니까 곤란한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 문제, 학업 문제. 안 하는 게 좋다. 네네. 무조건 안 하게 좋고 그냥 그런 문제들은 그냥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든지 하는 게 낫지. 꼭 명절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기분 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네, 그런 일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시니까 많이 보시나 보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네. 평소에 챙기지도 않으면서 명절에만 질문하는 거 안 됩니다. 1년 내내 연락 없다가. 그러니까요. 넌 어느 회사 다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자, 이런 거 좀 이제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명절에 명심하시고요.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다. 아유, 무서운 얘기네요. 자, 바로 우리가 법적 분쟁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아니, 실제로 통계로도 명절 후에 이혼 소송 접수라든지 아니면 가전 뭐 재산 관련 분쟁이 많은 건 맞아요, 사실상. 네. 명절 이혼 많다 뭐 이런 얘기는 그렇죠. 기사가 나온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 자, 그래요. 바로 가보죠. 뭐 내용으로 이 법적 문제 얘기해야 된다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이 전체 의원 명의로 발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 김용민 의원 발의는 12명 정도였는데 민주당 169명 전원 참여,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 굉장히 빠르고 대규모예요. 현 변호사님, 강행의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두 가지 정도죠. 일단 하나는 이제 수사의 형평성 문제. 결국은 이제 뭐 야당이 뭐 특검법 주장하는 때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한다. 최근에 이제 많이 모습 드러났죠. 그러니까 뭐 소환 조사 할 거냐 말 거냐, 서면 조사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이제 일단 형평성에서 문제 드러났고, 근데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주가 조작이든 뭐 학력 문제든 다 이제 주가 조작도 뭐 소식이 없고 학력 문제도 제가 보기엔 공소시효 분명히 남아 있는데 공소시효 문제를 이거 불송치한다 그러고, 근데 지금 뭐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뭐 기소거리 아닌 것 같은데 뭐 일단 소환 통보하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 두 번이나 나갔잖아요. 네. 경찰 나가고 검찰 나가고. 이것도 뭐 두 번이나 부를 일인가 싶어요. 한 번 나갔으면 된 건데, 왜냐하면 부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이제 수사 형평성이 일단 안 맞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지금 주가 조작 관련돼서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검찰이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마 이의 제기하는 거는 왜 우리 편은 가혹하게 수사하고 여당 쪽은 다 봐주냐.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정 선생님 맞습니까? 저는 이 격투기를 좋아해서 그 예시를 요즘 자주 들고 있는데요. 격투기 예시요? UFC나 이런 격투기 경기 보면요. 패닉에 빠지면 공포에 질리면 무작위로 막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러다가 제풀에 지쳐서 쓰러져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기소와 관련해서 좀 패닉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게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법조 전문가들이 봐도 국토부의 그냥 협박이 아니라 직무유기라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면서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해줬다는 내용이나 또 고 김문기 전 처장 성남시장 때 몰랐다는 거 이거 단독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이 본부장이 무슨 소리냐? 김문기 전 처장이 대장동 관련 보고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지는 법안인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7인회 중에 안성의 이규민 전 의원이 고속도로랑 자동차 전용도로 잘못 표기했다가 의원직이 상실됐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일반인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리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법 리스크를 야당이나 또는 여당 그리고 야당 안에서도 많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만들어놨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되자 지금 공포에 빠진 민주당이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는 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무리수 연발하다가 오히려 제풀에 지칠 수 있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특검법 내용을 한번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이번 법안에서는 새 법안이죠. 이 내용을 좀 좁히고 수정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학력 위조 혐의 이렇게 한정을 했어요. 요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수사 범위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죠. 주가 조작은 안 드러나고 있죠. 어쨌든 관여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거래를 그 5월 20일 이후에는 안 했다는데 이제 녹취록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시키기 위한 거고 학력 경력 부분도 그렇습니다. 학력 경력 부분도 지금 2014년 1학기에 제출된 것이 있던 공소시가 지났다. 7년. 그러니까 2021년 내 공소시가 끝났다는 건데 이분이 2016년 1학기에는 대학이 변경됐습니다. 단과대학이. 변경됐기 때문에 단과대학이 변경되면 보통 이력서를 다시 내거든요. 단과대학에 교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16년 1학기에 이력서를 냈다 그러면 그거는 공소시 7년이면 2023년 1월까지는 공소시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소시효 끝났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각 대학에서 피해 사실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조국 장관 아들 미국 시험 문제 업무방해 얘기할 때는 그 대학에서 고소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카톡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니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대학에서 먼저 피해 사실이 있다거나 하거나 이런 건 문제 사실은 범죄의 직접 구성 요건 관계 없거든요.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기도 지금 5개 대학에 공소시효 10년이니까 남아 있는데 대학에서 피해 안 받다 간다. 근데 부르지도 않고 제대로 서면 조사를 하고 그럼 최소한 국민대라든지 이런 데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데 같은 데는 그 이력서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지금도 국민대 홈페이지에 보면 그 임용 예정자들은 원본으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원본으로 올리게 돼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서류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류를 받아봐야죠. 그럼 2016년 1학기에 학력증명서 경력서를 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좀 수사해라 이런 거죠. 공소시효 남았다 엄중하다. 그런데 수사는 안 한다. 자, 장인 사장님. 네, 사실 이 특검이라는 것은 기존의 검찰 조사를 믿기 힘들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될 때 정치권에서 아주 이례적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법 등을 합의하거나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 선결 조건이고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던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그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나 보고체계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었고요. 중앙지검장이 누구였느냐. 그 유명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그리고 박범계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1년 6개월을 탈탈 털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범죄 일람표 말씀하시지만 공식적인 기소 요건에 해당되는 공소장에는 이 김건희 여사의 이름 하나도 언급하지를 못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친문 법무부 장관과 친문 중앙지검장이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들 기소할 때 왜 참고나 관련인 정도로라도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의 실명을 적시하지 못했는가.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털만큼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무혐의 종결은 못하고 그냥 대선 때 영향 안 주려고 의혹으로 남겨두려고 계속 들고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사안이
윤석열 정부에 불거져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나 중앙지검장이 수사하는 게 전부라면 수사 한번 다시 해보자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약간이나마 귀를 기울일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1년 6개월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가적인 특검을 하자. 더군다나 그 특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당이 전부 다 추천하겠다.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했어요.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뭐 100번 200번 양보한다 손 치더라도 이 특검의 규모가 과거 이 최서원 씨 그 당시에는 개명 전이니까 네. 최순실 특검 규모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김건희 여사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눈높이와 관련해서 직접 나오셔서 사과 기자회견도 했죠.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라고 사과하는 것과 사법적으로 이런 대규모 최순실 규모의 특검을 발족시키고 뭐 기소를 하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 잘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이 오히려 민주당이 너무 하는 거 아닌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된 정부의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나라고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정부 때 1년 6개월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 얘기는 뭐 너무 오래 해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무혐의 처리하면 돼요. 처리하시라니까. 자신 있으면 하시라고 안 하고 있잖아요. 검찰은 왜 무혐의 그 당시에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거였죠.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1인 매매 맡겨놓고 관여 안 했다 그랬는데 전화로 살까 말까 얘기 나오잖아요. 네. 특히나 1월 12일 날 매매는 그 이모 씨가 그건 내가 안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1월 12일 날은 김건희 여사가 샀겠죠. 5월 20일 이후에는 그거랑 완전 관계 끝났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반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저도 국민 여론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 여론들이 어떻게 보느냐.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당 뭐 자체 조사는 100% 신뢰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면 찬성 여론 60% 넘어요. 이게 아마 조만간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반대. 저는 높을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아마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믿는 게 뭐 법사위원장이 있으니까 뭐 통과 안 시키겠지 이러고 있는데요. 어쨌든 패스트 트랙 요구권은 5분의 3입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18명이거든요. 법사위가. 민주당 10명이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명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찬성하면 5분의 3이 돼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이게 뭐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내년이 만약에 넘어가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 후반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고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 그럼 정말 아마 국민의힘에서 먼저 하자고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선거 치르거든요. 네. 선거 못 치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수 언론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수 언론의 평론가들이 보면 가족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해라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특별감찰관도 없어요. 민정수석도 없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사기관도 공수처 뭐 수사 대상이지만 수사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계속 놔둘 거냐. 이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 슬슬 아마 여권 내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특검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숫자는 상당히 민감해서 조금 전에 뭐 민주당 자체조사 결과 변호사님 언급하신 것은 일단은 유의미하지 않고 앞으로 특검법 관련 여론조사가 나올 것이다 하셨으니까 그때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특검법과 또 별개로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건이 있는데 지금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당내 경선에서 언급한 말과 틀리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아니냐. 근데 또 이어서 추가 고발 이틀 만에 한 거는요. 나토 순방 장신구 관련해서 이게 이 재산신고 누락 아니냐라는 취지예요. 그럼 일단은 민주당의 추정은 이거는 본인 재산이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재산신고 우리가 허위사실 유포하면 보통 학력, 경력 이것만 얘기하는데 재산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재산도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은혜 지금 수석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때 재산신고 누락해서 공시를 했더니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네. 재산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재산신고할 때는 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부인도 하고 그 동거 생활을 안 하는 가족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산 신고가 잘못됐다, 누락됐다. 네네. 그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거죠, 당연히. 후보에 대한 것이고. 뭐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그때 당시 뭐 가격이 막 나왔어요. 팔찌 뭐 목걸이 합치면 뭐 1억 넘는다는 얘기도 막 있었는데 결국은 500만 원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동산이. 근데 신고 대상이 없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해는 가요. 윤석열 대통령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검찰총장일 때 했겠죠. 고위공직자니까. 근데 이제 정치 영역은 아니니까 이걸 막 이제 따지는 않는데 그럼 예를 들어 누락했으면 나중에 수정 신고하거나 하면 되는데 두 개는 빌린 거 하나는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한테 빌렸는지 아니 샀으면 어디서 샀는지 영수증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영수증 없으면 확인서라도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죠. 그러니까 왜 이거 수사 못하는데 뭐 고발하느냐 이 얘기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누가 수사했어요? 대통령 때 수사했어요. 윤석열 당시 저 특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기소만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9월 9일은 공소시효 끝나잖아요. 네. 공직선거법은. 내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에 대한 허위 그 발언이나 재산 신고에 대한 것들도 다 공소시효 끝나버려요. 그 전에 고발을 안 해두면 나중에 대통령 끝난 다음에도 당시에 뭐 그냥 왜 가만히 있었냐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수사는 가능하지만 수사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도 어쨌든 공소시효 만료되기 전에 뭐 고소를 해놓는 거는 중요한 법적으로는 해야 될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나 공소시효가 대통령 임기 동안은 이제 정지가 돼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남은 날짜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데 예를 들면 9월 9일이 내일이잖아요. 그럼 어제 고발했으면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면 이틀의 기간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틀 안에 수사해서 기소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민주당도 알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여러 가지 소환 통보와 불출석 그리고 경기도청을 통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불응과 기소까지가 추석 밥상에 단독 반찬으로 오르는 것을 민주당이 막기 위해서 이게 안 될 걸 알면서도 최대한 범위를 늘리고 말도 안 되는 거 우겨 넣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법사위 이슈도 있는데 거기에서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나머지 한 사람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언론 보면 조정훈 대표는 이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만약 민주당이 정말 이걸 되게 할 목적이었다면 추석 반찬용이 아니라 진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였다면 특검에 관련해서 추천권 하나는 여당에 줬어야죠. 그리고 규모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줄였어야죠.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특검과 같은 규모인 게 말이 됩니까? 결국 이 친야 성향에 가까운 조정훈 대표마저도 설득하기 힘든, 그야말로 그냥 절대 받을 수 없는 걸 올려놓고 그냥 이재명 대표 기소되고 뭐 쌍방울 지금 수사당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법인카드 1억 쓴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요 이야기로도 화제를 좀 돌리고 싶습니다라는 속내가 이런 비현실적인 특검 안 규모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동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뭐 임기 중에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견해가 갈려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좀 많고, 그다음에 시효 중단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모든 게 중단된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 하나씩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9월 9일 날 끝난다 해도 나중에 그럼 이틀이 남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시 그러니까 선거 때부터 이미 취임 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리는 다른 법적 견해가 있다. 그건 지켜보도록 하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뭐 장해찬 이사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현 변호사님이 뽑으신 키워드였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기소 유력. 이게 지금 오늘 속보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기소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기소되었다고. 기소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의 단독 보도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현재 단계에서 기소가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언론이 제가 라디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오후 기소 예정이다라고 기사를 쓰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입장을 정했고 기소 방침인데 예정인데 아직 이제 기소 속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소라는 게 뭐 기소장이 넘어가야 되니까 말이죠. 공소장이. 그러니까 이게 공소장이 그렇죠. 이게 행정적 절차입니다. 자, 지금 장 이사장님 얘기는 대장동,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 여부가 오늘 되는데 기소가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 변호사님 유력합니까? 뭐 기소하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할 걸로 보는데 저는 뭐 이런 거 갖고 기소하나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명예훼손이든 공직선거법상 뭐 허위사실 공표든 다 핵심은 사실적시냐 의견표명이냐. 사실적시냐 의견표명의 판단 기준은 증거로 입증 가능하냐. 그 증거에 대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 그거예요. 근데 둘이 애매할 때는 의견표명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학력 문제나 경력 문제나 재산 문제나 뭐 전과 문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이거든요. 그거는 서류를 딱 보면 누구든지 판단이 가능해요. 이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그건 보는 사람 따라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 사람 일을 잘해. 잘 못해. 잘생겼어. 아니야.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사람 보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 삼는 게 결국은 직무유기가 된다고 협박했다. 우리가요.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정치권에서 정말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협박이라는 얘기도 많이 써요. 심지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정치 탄압이다 그러니까 검찰을 협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거 가지고 그 뭐 허위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알았다 몰랐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알았다 몰랐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또 뭐 선거를 뛰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알거든요. 만나고. 자, 그 사람 나를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왜냐하면 한 번 봐도 아는 사람이 있고 10번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10번 봐도 모르면 좀 미안하죠. 그런데 알았다는 증거가 사진이에요. 사진이라든지 골프 쳤다. 근데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유승민 당시 그 당내 경선 때도 그 특정 부위 침 놓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수행한 적이 있거든요. 수행해서 막 사진도 나왔어요. 옆에 따라 같이 가고 막 사람 인사시키고. 아, 그 공식적인 수행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본인이 그냥 따라다닌 겁니다. 사진이 나왔는데 그때도 윤석열 후보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 표명일 수 있어요. 근데 만난 적도 없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아이고 뭐 저거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판단의 영역이에요. 개인의 어떤 의견 표명의 영역인데 이걸 끝까지 제가 보기에 뭐 허위 사실 적시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기소하는 건 무리한 기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선 때 이야기를 하시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나는데 그 뭐 특정 부위에 침 놓는 분은 알고 보니까 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시절에 오히려 임명장도 받으면서 활동해서 오히려 유승민 그 의견을 제시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곤란했던 기억이 나고 우리가 지지자들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지근거리에서 사진 찍는 걸 가지고 만났다라고 표현하진 않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 다른 케이스는 뭐냐. 이 고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적인 직원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단순히 출장 갔다 온 사진 정도 전무가 아니라 언론 보도대로라면 또 다른 대장동 개발의 핵심 주역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보고를 들어갔다라는 진술이 나왔어요. 이거는 단순히 면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보고를 받았는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기소 내용에 넣은 것 같고요. 백현동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은 협박이라는 건 추상적인 느낌이다. 그냥 중앙부처의 공문을 내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위협이나 협박으로 느낄 수 있다고도 하는데 저는 직무유기라는 단어가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아요.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법 조항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런 언급을 했거나 공문에 그런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면 기록으로 건조하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권 주자였던 박용진 의원 등도 계속해서 경고를 드렸던 부분인데 9월 9일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기소가 되겠지만 이후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또 가장 주목하는 건 오늘 나왔던 소식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할 때 부지사였고 이후에 킨텍스 사장으로 보내는 등 최측근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쌍방울의 법인카드들이 1억 원 가까이 있었고 정치자금 불법으로 수수한 의혹 등으로 또 압수수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 걸로 지금 하루씩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가 전화라도 한 통 걸어서 김동연 도지사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자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청 압수수색 너무 많이 당한다. 추석 이후에도 줄줄이 아마 공소시효가 임박하지 않은 다른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리스크를 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70년 전통의 민주당이 169석의 파워를 이재명 대표 지키는 데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민생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법안 내는 데 써야 되는 거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직권남용 이런 거를 만약에 뭐 허위 사실을 걸기 시작하면요. 앞으로 여의도에서 나만 할 사람 없어요. 우리도 나와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거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협박입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평가 영역이다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당시에 중앙부처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용도 변경 해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협조 공문은 많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그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저는 뭐 이화영 부지사 그 부분은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검찰이 정말 이재명 지사 관련된 게 할 게 없나 보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도 대납 안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소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대납 받은 걸 입증 못한 거예요. 쌍방울도 보면 이 쌍방울 관련해서는 아마 탈탈 털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뭐 20억이 뭐 갔다 이런 얘기도 보도 있었잖아요. 별 얘기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게 다른 건이었거든요. 전환사채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쌍방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법인카드를 받았었다는 건데 만약에 받았었으면 그걸대로 처벌받으면 돼요. 근데 그게
변호사비 대납과는 관련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변호사 대납 관련 건 별 못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지금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거법으로 건다는 게 뭐냐면 7만 8천 원 밥 사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4명이 가서 밥 먹었어요. 근데 나는 혼자 나오면서 내 밥값은 계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3명 밥 사준다는 얘기예요? 안 사준다는 얘기예요? 3명 각자 알아서 하는 얘기잖아요. 물론 3명이 기분 나쁠 수 있죠. 하지만 4명이 이렇게 갔는데 내 밥값만 계산하고 왔는데 3명은 내가 사준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검찰이 되게 무리하게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건이 있다 보니까 이 시간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자, 각설하고 시즌2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남은 혐의가 많은데 벌써. 네, 아쉽네요. 많은데 계속 이어가야죠. 계속. 자, 장혜찬 재단법인 청년재단 이사장,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I jumped 네, back in the 시사본부 bath.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상품권이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빨리 오셨으면 했어요. 폭주하고 있어요. 폭주. 환율 얘기인데요. 네. 야, 오늘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행인데 그래도 다행인 숫자는 아닙니다. 1,380원 달러당. 그러니까 올 초에 1,190원 했습니다. 작년에 뭐 1,100원 선이 깨져서 1,090원, 1,080원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 1,380원. 어쩌면 1,400원 넘어갈 수도 있다. 이게 떨어진 건가 싶은데요. 네, 이 킹달러 얘기합니다. 요즘 그래서. 아, 킹달러. 네. 킹달러. 달러가 왕이다. 우리나라 통화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1,300 한 30원, 40원 갈 때쯤부터 환율 높네 그랬는데 이게 뭐 거의 뭐 천정이다. 1,350원을 건드리진 않을 거다 그랬었죠. 근데 빡 돌파하더니 60원, 70원 막 가는데 1,400원 시대를 대비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1,480원대예요. 그러면 이거 높은데 이거 우리만 그런 겁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달러하고 다른 주요 통화들 간의 관계를 하나의 숫자로 보는 건데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0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도? 이를테면 여기서 다는 우리가 아는 주요 국가들 유로화, 유럽의 유로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 그리고 뭐 영국 파운드화 위안, 중국 위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태를 보면 다 같이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 강세다. 다 달러 강세에 희생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특히 근데 정도는 있죠. 영국이나 일본이 좀 심합니다. 특히 엔화는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높은데도 엔화는 그 우리 1,000원에 980원, 70원, 60원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엔화도 약세고 글로벌 주요 통화 가운데 무엇이 가장 약세냐 하면 엔화가 가장 약세입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 그랬었고요. 호주 달러화를 약간 경제 성장이나 주가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쓴다는데 이 호주 달러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4월 이후로는요.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난 한 몇 년간 상당한 강세에 있는 통화였기 때문에. 근데 최근 한 서너 달 보면 중국 역시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외환국에서 그 국내에서 외환을 풀었습니다. 뭐 한 수십조 정도 분량을.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환율이 떨어지면 유리하다고 보는 나라예요. 수출하기 좋아지니까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니 이제 7위안까지 가고 있거든요. 달러당.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7위안은 안 가도록 지키겠다 하는 의지 정도를 지금 당국이 내비치고 있는 상황. 근데 이 모든 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작년 연말에 올해 달러화가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네. 지금 대부분 언급해 주신 국가들의 이 화폐들이 기축통화이거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네. 국제적인 현상이네. 이건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됐는데 자,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뭐 대부분 같이 겪고 있다. 근데 아주 제가 경알못이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정은 우리나라 기사에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다 보니까 왜 이런지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 그냥 Why 달러 is strong 뭐 이런 걸로. 쉽게 이해되는 영어네요. 네. 그래서 구글 검색에 맨 위에 나와 있는 기사가 보니까 복스라는 미국의 약간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간단하게 답해 놓은 게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이자율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빨리 올리고 있기 때문에 딱 요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답은.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 나라의 국채 이자가 높아진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상대적인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니 여기로 몰릴 수 있고. 그렇죠. 투자한다면. 이게 지금 딱 여기 나와 있는 얘기였고 이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일 텐데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 각국의 처지가 달라서 그런 점도 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려서 차이가 많으니까 많이 떨어지고 유럽은 천연가스 걱정 때문에 이자를 올리기도 좀 어렵고 올린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을 수 있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인상에 인플레이션에 금리로 대응해봐야 큰 소용은 없거든요. 미국은 근데 워낙에 그동안 돈을 많이 풀어서 초과 수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잡으려면 금리를 막 올려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 얘기가 다 나왔죠. 글로벌 리세션 공포. 그러니까 불황이 올 것이라는 공포. 유럽 에너지 위기. 거기에다가 하나쯤 더하면 중국 공급망 문제로 인한 인플레. 제로 코로나 하지 않습니까? 자꾸 필요 없이 문을 닫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망이 계속 문제를 겪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헤지 펀드들도 유로화가 더 떨어질 거야. 엔화가 더 떨어질 거야 하고 거기다가 갖다 붙다 보니까 그 나라 통화들이 떨어지고 이건 전 세계적인 설명이고 우리나라 설명은 또 딴 게 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 어제 경상수지가 나왔는데 7월 달 10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나오긴 했는데 상품 수지는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왜 우리나라 환율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면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GDP 비슷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이 그 나라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는 늘 수출을 하는 나라고 수출만 잘 되면 큰 문제가 없는 나라. 왜냐하면 수출이 잘 되면 외환 보유고도 든든할 것이고 기업들도 잘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은 주식시장도 괜찮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환율은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 수출의 이상 신호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점 들다가 어제부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출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흑자국이어야 하는데 상품을 팔아서 낸 것으로는 적자다. 이게 원자재 고통이 그만큼 큰 겁니다. 수출은 좀 잘 안 되고 원자재 고통은 크고 이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약간의 위험 신호가 온 거 아니냐 하는 게 우리는 차별적으로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쏙 됐네요. 최근 한 보름은 우리나라 환율이 유로나 다른 통화들보다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엔화랑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은 우리랑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맞습니다. 금리는 꿈쩍도 안 하고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냥 환율 말고 그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만드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건 교역을 하는 나라들과의 한 60개 나라들과의 물가 수준을 비교해서 그 물가 수준을 고려한 환율이라고 체크를 하는 건데 한 2010년 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이 넘어가면 지금 100이 넘는다면 그때보다 좀 나라가 좀 더 건강한 것으로 100이 이하면 좀 걱정되는 것으로. 그런데 주요국 중에 일본만큼 낮은 나라가 없고 일본만큼 계속 떨어지는 나라도 없습니다. 80 정도 수준 왔다 갔다 하면서. 100 아래로 뚝뚝 떨어져 있네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100 위에 있거든요. 괜찮은 편입니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100 위에 평균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경상수지에 어찌 보면 의존돼 있는데 이게 상품은 적자다. 상품 수지는.
근데 이게 또 관계 당국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그럼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거냐 이런 우려도 네.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환율이 이렇게 됐어요. 네. 원달러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여행 갈 때 아이고. 달러 받고 보면 아이고 이거밖에 안 돼. 완전 다르죠, 체감이. 그리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네.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국인들이 돈을 찾아서 나가야 되겠죠. 네네네. 가만히 있어도 손해를 보니까 주가가 가만히 있어요. 외국인 투자가 빠진다. 그리고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네. 상당히 안 좋고 신흥국들은 안 좋습니다. 수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수입 물가는 오르는데 그럼 당연히 수출은 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수출 경기가 지금 전 세계적인 둔화 때문에 특히 반도체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환율 측면에서 한번 보면 반도체는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좋긴 한데 근데 워낙에 전 세계적인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안 좋고 반도체 수출에 이상 신호가 왔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금융 불안의 시기, 불안하니까 달러를 찾는 시기. 근데 하필이면 달러가 금리가 매우 높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같이 못 올리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수출도 안 좋고 여행 가기도 안 좋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한테는 상당히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언제 나아질까요? 미국이 금리를 그만 올리거나 좀 천천히 올리거나 아니면 세계 경기가 이 물가가 잡혀서 세계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진다는 신호가 오면 대부분의 경우는 물가 요인이 연말쯤 되면은 정점을 찍었다는 모두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물가가 조금씩만 떨어져도 이제 물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럼 그 금리를 더 많이 안 올려도 되니까 연말쯤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연말은 지나야 된다. 네. 미국은 일단은 이게 고물가,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한다 그랬어요. 침체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자, 서영민 기자와 경제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간식 받으실 분은요. 6364-4024-3595-1918-3025님입니다. 자, 오늘 시사본부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 추석 명절 시작인데 저희는 내일과 월요일에 방송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휴일이니까요. 12시